저는 한도연입니다. 48살 변호사죠.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화려한 법무법인과는 거리가 먼 시골 마을에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내의 불륜과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고향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쯤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하더군요. 고모는 저를 어릴 때부터 많이 아껴주셨는데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라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고모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분이셨거든요.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하셨고 특히 부동산 투자에 눈이 밝으셨죠. 저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고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 후였어요. 고모의 담당 변호사라는 분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부탁하신 유언장입니다. 한 변호사님께 직접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이라니요. 고모가 저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봉투를 뜯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안에는 고모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이모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호텔 서재 속에 있어. 너는 변호사니까 그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그리고 호텔 소유권의 30%를 너에게 남긴다. 나머지는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해. 호텔이라니요. 저는 고모가 호텔을 소유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것도 소유권의 30%를 저에게 물려주신다니. 김 변호사는 제 표정을 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랜드 오션 호텔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호텔이죠. 고인께서 15년 전부터 투자하셨더군요. 그랜드 오션 호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고급 호텔입니다. 결혼식이나 기업 연수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그런데 고모가 그 호텔의 지분을 가지고 계셨다니. 서재에 있는 비밀이 뭘까요? 혼잣말이었는데 김 변호사가 들으셨나 봐요. 저도 모릅니다. 고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변호사님이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호텔, 서재, 비밀. 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당한 주인이라는 표현도 신경 쓰였어요. 그럼 지금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당한 주인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랜드 오션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호텔은 생각보다 웅장했습니다. 흰색 외벽에 파란 지붕, 앞마당에는 분수대가 있었죠. 주차장도 꽤 넓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차들이 제법 많이 서 있더군요. 로비로 들어서니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가죽 소파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에게 지배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려우시고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한도연 변호사입니다. 이 호텔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의 표정이 놀라더군요. 잠깐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몇 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가까이 오면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구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수진,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첫사랑이었어요. 25년 만에 만나는 거였습니다. 수진도 저를 알아보는 듯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도현이 오빠.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예전과 달리 성숙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단정하게 했고 머리도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여기 지배인이세요. 네, 3년 전부터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텔 지분을 상속받으셨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모의 유언장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호텔 소유권의 30%와 서재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까지. 서재라면 3층에 있는 작은 방 말씀이신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고모께서 그곳에 뭔가 남겨놓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실래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저는 수진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는 호텔 관리 사무실들이 있었어요. 수진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죠. 커피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호텔 운영 관련 인증서들과 수진의 학위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영학 석사더군요. 수진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대학은 어디로 가셨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대학원도 거기서 나왔고요. 오빠는 변호사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이런 시골에서 작은 사무소 운영하고 있어요. 수진이 커피잔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서재 말인데요. 거기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경고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뜻이세요? 잘 모르겠지만 호텔 전 소유주였던 분이 그러셨어요. 그 방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청소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전 소유주. 고모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서재를 지키려고 하셨을까요? 수진 씨, 혹시 고모. 제 고모 한정자 여사를 아세요? 네, 알죠. 이 호텔의 최대 주주셨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셔서 호텔 운영 상황을 점검하셨어요. 아, 그분이 오빠 고모님이셨구나. 수진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고모가 이 호텔에 자주 오셨다는 건데 왜 저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셨어요. 호텔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하지 않으셨는데 서재만큼은 철저히 관리하셨거든요. 심지어 열쇠도 본인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지금은 그 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열쇠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올 거라고 하시면서 수진이 서랍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쇠로 만든 것 같은 무거운 열쇠였어요. 하지만 오빠 정말로 그 방에 들어가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수진이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고모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인걸요.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진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혼자 가시긴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문 앞에 선이 긴장됐습니다. 수진이 열쇠를 문에 꽂았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무서워서요. 열쇠를 돌리는 찰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재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가운데에는 나무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가 고모가 말씀하신 그곳이군요. 하지만 뭔가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서재 같았어요. 저는 책상 서랍부터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 같은 문구용품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도 별거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어요. 수진에게 다른 열쇠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 시절 배운 기술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자물쇠라 쉽게 열렸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보석함 같았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몇 장의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고모가 말씀하신 비밀인가 봐요. 첫 번째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수진이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수진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강해 보이는 남자였죠. 이 사람 누구예요? 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기태예요. 박기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이 지역 유지 중 한 명이죠. 건설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진 씨와 아는 사이였군요. 예전에 잠깐 사귀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다른 사진들도 꺼내봤습니다. 몇 장 더 있었는데 모두 수진과 박기태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해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그런데 마지막 사진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수진과 박기태 그리고 제 고모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이 이 호텔 로비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고모도 박기태와 아는 사이였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예전 일이라. 그때 편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모의 필체였어요. 수진아,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춰야 한다. 기태가 알게 되면 안 돼. 너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이라니요. 무슨 아이 말씀일까요? 저는 수진을 쳐다봤는데 수진이 울고 있었어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이 편지가 무슨 뜻인가요? 오빠, 제발.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사진에서 본 그 사람 박기태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위압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수진아? 박기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수진은 더욱 위축됐어요. 기태 오빠, 이분은 나도 안다. 한도현 변호사지. 한정자 여사의 조카. 박기태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제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죠. 뭘 찾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수진아, 너도 알잖아. 이 호텔은 곧 내 거가 될 거라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모가 제게 호텔 지분의 30%를 물려주셨는데 박기태는 호텔이 자신의 소유가 될 거라고 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기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근거라. 수진이한테 물어봐.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오늘 밤 내 사무실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기태 오빠, 제발. 싫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협박이었습니다. 박기태는 분명히 수진의 약점을 쥐고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박기태 씨, 협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협박이라니. 난 그냥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자는 것뿐이야. 박기태가 서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구만. 한정자 여사가 뭘 숨겨놨는지. 저는 재빨리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저에게 상속된 것들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유언장이라. 그런 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두고 보자고. 박기태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잊지 마. 오늘 밤 9시. 박기태가 나간 후 서재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 씨, 저에게 말해주세요. 박기태가 뭘 알고 있는 건가요? 오빠, 정말 복잡한 일이에요.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변호사니까 도울 수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간절함이 보였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오늘 밤이 지나면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진을 박기태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안 돼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더더욱 혼자 갈 수 없죠.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오빠가 다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은 변호사 시절에 많이 겪어봤거든요. 사실 그런 적은 없었지만 수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상자를 가지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에서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아직 더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8시 반, 저는 수진과 함께 박기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큰 건물의 최상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수진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박기태가 어떤 사람인지, 수진과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박기태가 수진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기태의 사무실은 호화로웠습니다. 넓은 공간에 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수진아. 박기태가 큰 책상 뒤에 앉아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어놓은 상태였어요. 변호사님도 함께 오셨네. 뭐 상관없지.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까. 박기태가 위스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미 술을 좀 마신 것 같았어요. 박기태 씨, 수진 씨를 협박하는 이유가 뭔가요? 협박이라니.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수진아, 너 기억하지? 25년 전 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태 오빠, 그 일은 그때 너 임신했을 때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이라니요. 그럼 수진에게 아이가 있었던 건가요? 수진 씨. 오빠, 제가 설명할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20살이었어요. 기태 오빠와 사귀고 있었죠.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박기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난 결혼할 수 없다고 했지. 집안에서 반대했거든. 그래서 수진이가 혼자 아이를 낳았어.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0살에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입양을 보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지. 박기태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가 자신의 생부모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제 25살이 됐더군. 박기태의 말에 수진이 더욱 울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가요? 제가 물었지만 박기태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한정자 여사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어. 입양 보낸 게 아니라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고모가 수진의 아이를 키우고 계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한정자 여사가 나서신 거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입양을 보낸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여사가 몰래 키우신 거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죠. 그제야 고모의 편지 내용이 이해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춰야 한다는 말씀. 그 아이가 바로 수진과 박기태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한정자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박기태가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여사가 유언장에서 그 아이를 호텔의 진짜 상속자로 지정했거든. 저는 가지고 온 상자에서 고모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나머지는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정당한 주인이라는 게 그 아이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지. 한정자 여사는 호텔 지분의 70%를 그 아이에게 남겼어. 너에게는 30%만 준 거야. 그럼 박기태 씨는 왜 호텔이 본인 거라고 했나요? 박기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법적으로 보면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박기태 씨가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출생신고도 안 하셨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다르지. 박기태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할 거야. 저는 박기태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을 통해 아들임을 법적으로 증명한 다음 미성년자도 아닌 그 아이 대신 본인이 호텔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수진아, 너도 협조해야 해. 증인으로서 말이야.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미혼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까지. 버린 게 아니에요. 고모님께서 보살펴 주신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협박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박기태 씨, 이제 그만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라. 변호사님, 내가 뭘 잘못했나? 박기태가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사흘 후까지 답을 듣겠어. 협조할 거냐 안 할 거냐? 박기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틈에 수진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수진 씨, 괜찮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빠, 제가 정말 나쁜 엄마예요. 아이를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모께서 잘 키워주신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모가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편지들이 더 있었거든요. 상자 바닥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다른 필체였습니다. 고모님께. 저는 이제 25살이 되었습니다. 제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언제까지 숨겨놓으실 건가요? 그 아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고모께 보낸 편지.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수진 씨, 이 편지 봐주세요. 수진이 편지를 읽더니 더욱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부모를 찾고 있었구나.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도연 변호사님이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준호.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혹시 한정자 여사님의 양손자시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드디어 그 아이와 통화를 하게 됐네요. 준호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유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그랜드 오션 호텔에서요. 제가 그곳과 인연이 있거든요. 통화를 끊고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정말이요. 어떤 아이일까요? 수진의 목소리에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만날 준호는 어떤 청년일까요? 그리고 박기태는 정말로 친자 확인 소송을 할까요? 복잡한 상황이 더욱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수진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이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아침부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니 당연하겠죠. 어떤 모습일까요? 수진이 몇 번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분명 좋은 청년으로 자랐을 거예요. 고모께서 잘 키우셨을 테니까. 그때 호텔 입구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25살이라고 하기엔 좀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도연 변호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준호 씨죠? 네, 이준호입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이분은
정수진 씨입니다. 이 호텔의 지배인이세요. 준호가 수진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세요? 준호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정말 많이 컸구나.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25년 만에 만나는 모자 상봉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기 위해 서재로 갔습니다. 준호는 서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죠. 고모께서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네, 할머니는 제게 전부였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상자 속 사진들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 사진들, 어머니 젊을 때 모습이네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아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20살에 너를 낳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거든. 괜찮아요, 어머니. 할머니께서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해요. 준호는 의외로 성숙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세요? 준호의 질문에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박기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데 쉽지 않겠죠. 박기태라는 분이야. 하지만 뭐요? 좋은 사람은 아니야. 수진이 박기태와의 과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이야기까지. 아버지가 호텔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준호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유원장에서 저에게 호텔을 맡기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어떤 이유요? 아버지로부터 지키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겠죠.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기태가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더 기분 나빠 보였습니다. 여기 다 모여있네. 박기태가 준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가 준호구나. 내 아들. 안녕하세요. 준호는 냉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이야기해보자. 이 호텔 말이야. 이야기할 게 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맡기신 거니까 제가 지킬 거예요. 지킨다고.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지켜. 박기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내 아버지야.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어. 법적 권리요. 25년 동안 아버지 역할 한 번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건가요? 준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잘 키우셨나 봐요. 당당하고 용기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더군요. 이 어린 것이. 박기태가 화를 내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얼른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박기태 씨, 진정하세요. 비켜, 변호사.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기태 오빠, 그만해요. 아이한테 화내지 마세요. 수진아, 너도 나랑 같은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수진의 말에 박기태가 더욱 화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면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어디 계셨냐고요. 수진이 처음으로 박기태에게 맞섰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온 거였어요. 당신은 그저 스쳐간 사람이에요. 준호에게는 할머니가 전부였고 저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죄책감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를 버렸잖아요. 비록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지만 엄마 역할을 못했잖아요. 수진이 오열했습니다. 25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고통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준호가 수진을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박기태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나 봐요. 감동적이네.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박기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서류야.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 저는 그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박기태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호텔 소유권 이의 신청서야. 한정자 여사의 유언이 무효라는 내용이지. 무효라니요. 정신적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박기태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법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박기태 씨, 이건 너무 억지입니다. 억지든 뭐든 법정에서 판단받자고. 박기태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박기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한테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증거가 있어요. 증거라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모든 걸 기록해 두셨거든요. 아버지의 여성 편력, 불법 거래 내역들까지. 박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법정에서 확인해 보시죠. 준호는 침착했습니다. 고모께서 박기태의 약점을 파악해 두셨던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박기태는 한참을 준호를 노려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박기태가 나간 후 서재는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힘드네요. 괜찮아요, 준호 씨.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준호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걸이요. 네, 제 출생의 진실뿐만 아니라 이 호텔에 얽힌 이야기까지. 준호가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고모가 숨겨두신 또 다른 증거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언젠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셨죠.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기태의 불법 행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탈세, 부정부패, 여성 편력까지. 이걸로 박기태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준호가 파일 마지막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고모가 직접 쓴 편지였어요. 준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할머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내가 선량한 사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이 호텔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할머니가 너와 엄마를 지키기 위해 만든 안전한 공간이었다. 수진이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준호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박기태는 언젠가 나타날 거야. 돈 때문에. 하지만 너는 그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너는 할머니가 키운 아이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다. 호텔은 내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 새로운 가족.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와 어머니가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이 호텔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셨죠.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함께 해요. 25년은 늦었지만. 준호야. 수진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정한 모자 상봉이었어요. 한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세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변호사님을 믿으셨어요. 저희를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물론이죠. 박기태와의 법정 싸움,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기태는 정말로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고모가 남긴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박기태의 불법 행위들이 모두 공개됐어요. 판사도 박기태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25년 동안 방치했던 아들에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는 게 명백했거든요. 결국 법원은 고모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준호가 호텔 소유권의 70%를 정당하게 상속받는다고요.
박기태는 항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준호가 공개한 증거들로 인해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됐거든요. 한 달 후 저는 호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나란히 앉아서 고모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준호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수진도 고마워했어요. 고모님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고모께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호텔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저도 도울게요. 수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살자.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2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변호사님,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호텔 법률 고문을 맡아주시겠어요? 기꺼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결국은 잠잠해지고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거죠. 고모의 유언장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더라도 결국 세상은 그것을 드러내고야 만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고 준호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았어요. 호텔 서재에는 이제 새로운 추억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저는 법률 서적을 정리하며 호텔의 미래를 계획하죠. 박기태는 결국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법적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의 사업체들도 하나둘 정리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삼촌이라고 부르더군요.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저 불쌍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 같아서. 준호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고모께서 정말 잘 키우셨나 봐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움보다는 용서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수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아들과 함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수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그랜드 오션 호텔은 이제 진짜 가족이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투숙객들도 이전보다 더 만족해하고 있어요. 수진과 준호가 마음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끔 서재에 혼자 앉아 고모를 생각합니다. 고모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새삼 놀라워요.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던 거죠. 유언장에서 서재의 비밀을 찾으라고 하신 것도 저에게 호텔 지분을 주신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고모도 이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준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삼촌, 저녁 준비됐어요. 지금 갑니다. 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호텔 확장 계획서였어요. 준호의 아이디어로 가족 단위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준호가 고모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사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모께서 바라신 게 바로 이거니까요. 우리는 서재를 나서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사진 앞에 있는 작은 등은 그대로 켜두었어요.
언제나 저희를 지켜봐 달라는 의미로. 식당에서는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들 모여 앉으세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말 우리의 집이 되었어요. 식탁에 앉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10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고 절망했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행복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유산과 비밀 그리고 금기였던 과거의 진실들이 모두 밝혀지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건배할까요? 준호가 물잔을 들며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저희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호텔 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었거든요. 고모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어요. 사랑이었죠.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더라도 결국 세상은 그것을 드러내고야 만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랜드 오션 호텔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밀과 반전으로 얽혔던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앞으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